예, 1회 필기시험 문제풀이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7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분단 노동시장 어떻게 분단된다는 걸까요? 즉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죠. 이 분단 노동시장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게 유일하게 이 분단 노동시장입니다. 1차 노동시장 그리고 2차 노동시장 이것은 빈부 격차가 아주 심하죠. 2차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는 정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게 심각하겠죠. 2번 내부 노동시장 이게 이제 1차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여러가지 복지라든가 임금제도 승진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시장이죠. 외부 노동시장은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이게 2차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거나 장기 건속이 어렵고 그래서 이직률이 심하죠. 현격하게 다른 특성을 갖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근로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임금보다는 직무 중심으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4번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면 단순 노무직의 임금도 하락한다. 고학력 실업자는 대부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업자라도 이 단순 노무직으로 이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의 임금이 하락하는 경향은 또 희박하죠. 그래서 4번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성과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과 제일주의죠. 그러면 쉽게 우리가 이제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직원 간 화합이 용이하다. 성과 위주는 화합이 용이하지 않죠. 화합이 잘 안 되는 게 성과급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연봉제도 있죠. 연봉제. 연봉제도 이게 화합은 잘 안 됩니다. 2번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그렇죠. 성과 위주니까 하여튼 최대한 성과를 올리는 그 능률을 자극하는 게 이게 최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임금의 계산이 간편하다. 이건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과급 제도는 성과를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어떤 그 제품을 많이 생산했다. 이것만 성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제품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산출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이게 간편하지가 않는 게 또 성과급 제도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적 임금이 보장된다. 우리가 임금에는 크게 나누면은 고정적 임금과 변동적 임금이 있죠. 이것은 변동적 임금입니다. 성과급은요. 그래서 확정적 고정적 임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과급 제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4번 계산 문제 너무 떨 필요 없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커피숍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고 커피 한 잔의 가격은 3,000원일 때 이 종업원의 한계 생산은 이게 한계 생산은 임금과
한개 수익 가치입니다. 즉, 이 한개 생산량이 나와야 돼요. 생산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단가, 제품 가격. 그럼 임금이 얼마입니까? 6,000원이죠. 생산량은 지금 이걸 찾는 문제입니다. 단가는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그럼 이게 몇 개 돼야 6,000원이 되겠습니까? 예. 둘이죠. 그래서 커피 두 잔을 판매할 때 이것이 한개 생산의 그 분기점이 됩니다. 한개 생산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75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입니다. 실업률은 20%일 때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이게 그냥 글자를 익숙하면 이 글자를 보더라도 답이 나옵니다만은, 안 나온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경제활동 통계 도표를 기억하라고 했죠.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에는 두 가지가 있죠. 취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있습니다. 실업자. 이렇게. 이걸 보태면은 경제활동 참가 인원이 나오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총 60%, 60개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60%를 벗어버리고, 이 중에 실업률이 2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20%입니까? 이 참가율의 60에 대한 20%예요. 그러면 취업률은 이걸 보태서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0%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취업률은 몇 프로가 자동적으로 80%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얼마의 80%? 60개의 80%예요. 그러면 68이 48 해서 이렇게 48%.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표를 생각하면은 아주 쉽게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6번 숙련 노동시장과 비숙련 노동시장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할 때, 비숙련 외국 근로자의 유입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이거는 보너스죠. 국내 비숙련공이 피해를 많이 보죠. 왜? 외국인 근로자까지 공급에 가담하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의 비중이 커지면은 결국은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하더라도 임금도 어떻게 됩니까? 임금 수준이 낮아지겠죠.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77번 문제입니다. 임금이 하방경직, 하방경직은 더 밑으로 못 내려가게 딱 이렇게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장기 노동 계약을 하면은 계약을 하니까 장기적으로 안 내려갑니다. 2번 물가의 지속적 상승,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인플레 현상이라고 하겠죠. 물론 반대는 디플레지만은, 물가가 올라가면은 인플레 현상이 되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인플레를 잡는 정책이 있어요. 인플레에 대한 대책이 바로 뭐냐면은 소득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소득 정책. 자, 이 소득 정책을 소득을 많이 만드는 그게 소득 정책이 아닙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 임금을 내리는 겁니다. 임금을. 이 경직성이 무너져서 임금을 내려버립니다. 왜 내리느냐?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왜 돈의 가치가 없어?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그러면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돈을 적게 풀어야 돼요. 적게 푸는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임금을 전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귀해지면은 인플레가 잡혀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이러한 그 순환적인
그 인과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의 지속적 상승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소득 정책에 의해서 임금 하박 경직성이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요건 좀 생각해야 되는 이해를 해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은 2번이 됩니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안 깨집니다. 노동자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임금을 어느 기업에서 일정 수준 밑으로 잘 못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리면은 이 근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어느 선 일정 이상 수준으로 주는 기업으로 전부 다 이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역선택이라고 해요. 일례 이직하면은 공장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능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에서는 임금을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못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선택 발생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의 위협 효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겁이 나는 거죠. 대량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다른 데로 이직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게 됩니다. 78번 만에 여가가 열등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죠. 여가가 열등제라고 하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여가를 선택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임금이 상승했을 때 이 정비례 정의 관계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임금이고 이쪽은 뭐가 됩니까? 노동 투입량이 노동 공급량이 됩니다. 임금이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버니까 노동도 더 합니다. 왜? 일을 더 많이 할수록 뭐냐면은 벌이가 되니까. 근데 어느 수준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쭉 가는 현상이 있고 이게 노동 공급을 오히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줄입니다. 이거는 이게 줄이는 이걸 우리가 후방 굴절이라고 하죠. 후방으로 이렇게 굴절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후방으로 굴절되는 효과를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임금이 오를수록 더 일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소득 효과가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대체 효과가 일어나느냐. 이 여가가 정상제면은 소득 효과로 갑니다. 정상제. 그런데 여가가 열등제 내가 좋아 안 한다. 이럴 경우는 이걸 포기하고 어떻게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이죠. 노동. 이런 그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그럼 1번 볼까요?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열등제니까 감소하는 게 아니죠. 증가합니다. 2번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은 증가합니다. 그렇죠. 여기 뭐라고 열등제라고 했기 때문에 증가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열등제 반대 말은 이론에서 정상제입니다. 정상제일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여가를 선택합니다. 여가를 선택하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낮은 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증가할 때는 뭐 수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수준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핵심 포인트는 여가가 열등제냐 정상제냐. 정상제면은 여가를 선택해서 이렇게 후방 굴절하고 대체제면은 계속 일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9번 봅시다.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의 원인이 아닌 것은 기업 특수적 인적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 왜 이렇게 특수한 인력이 이렇게 모여 있는가? 특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그 원인이 아닌 건 뭐냐? 일본 기업 간 차별화된 제품 생산, 뭔가 색다른 제품을 할 때는 특수 그 인적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특수 인적 자본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그 인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수한 재능, 실력을 갖춘 이번 생산 공정이 특유하다. 그러니까 특수적 인적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생산 장비가 특유합니다. 일반 회사는 없는 장비를 써요. 그러면 일반 기술자는 이걸 못 다루죠. 그래도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4번 일반적 직업 훈련의 차이. 그러니까 평범한 직업 훈련의 그 차이. 이거는 특수 어떤 그 인적 자본, 예를 들어서 차별화된 제품 생산을 한다거나 공정이 특별하다거나 장비가 특별하다 할 때는 일반적 직업 훈련 가지고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특수적인데 일반적이 나오니까 이것은 틀린 답, 문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80번 문제입니다. 마찰적 실업하는 거는 쭉 말씀드렸죠. 뭡니까? 정보 소통이 잘 안 될 경우에 이 마찰이 일어나죠. 정보는 어떤 정보? 직장에 대한 정보, 구인, 구직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고용 실태에 대한 정보죠. 1번 봅시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답은 뻔하게 나오죠. 정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걸 뚫어주면 되겠죠. 자, 뚫어주는 내용과 관계 있는 거를 찾아보고 아닌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구인, 구직에 대한 전국적 전산망을 연결해 놓으면 바로 두드리면 나오죠.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직업 안내를 잘해주고 직업 상담 등 직업 알선 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알선을 잘해주면은 정보가 소통이 되겠죠. 고용 실태 및 전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줘도 이것이 정보가 소통이 됩니다. 4번 노동자의 전직 직장을 바꾸는 것이나 관련된 재훈련을 실시한다. 이것은 어떤 실업에 대한 겁니까? 훈련을 실시하는 것, 기술 전직 훈련하는 건 이거는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가 바뀌었을 때 내가 현재 있는 그 전직을 하려면은 그 전직하려고 하는 회사의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구조가 다르니까 그 재훈련 실시, 구조적 실업에 해당된 정책이지 이것이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동 관련 법규로 넘어갑니다. 81번 다음 갈로에 알맞는 것은 헌법은 헌법상 국가는 무엇으로 딴 게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또 다른 그 성질은 또 이게 민주적 절차로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도 문항을 바꿔서 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민주적 아니면 또 사회적 경제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82번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동 관련 법규 중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뭐 문항이 기니까 초점만 말씀드릴게요. 1번 내용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실시돼야 되죠.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2번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돼야 되고 노사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실시돼야 됩니다. 3번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중요시 되어야 된다. 요게 지금 법이 몇 번 이게 바뀌었어요. 뭐 사무직은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생산직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 결론 나오는 건 제조업에는 생산직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중요시 되는 게 아니고요. 중요시 안 합니다. 생산직뿐만 아니라 지금은 생산직 반대가 뭡니까? 사무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생산직만 나왔지만은 그럼 바꿔서 뭐 사무직의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중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생산직은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상관없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중요시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과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하는 건 맞는 내용입니다. 생산직 여기에 초점을 잘 두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83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에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포함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퇴직금, 해고 사유, 해고 일정,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해고 일정 다 알려줘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고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내용도 이렇게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퇴직금은 이것까지 신고할 내용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이건 어떻습니까? 이 퇴직금 제도가 이미 돼 있어요. 퇴직금 몇 년 근무하면은 퇴직금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임금에는 또 우리가 뭐 고정적 임금, 변동적 임금도 있지만은 또 다른 구분이 있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퇴직금 정산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여기에 신고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84번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 있습니다. 이 고용률은 2%냐 3%냐 6%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 3%, 6%. 그럼 고령자니까 어때요? 힘든 일이냐 쉬운 일이냐 여기에 따라 프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일은 크게예요. 제조업이 있고 제조업, 그다음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서비스.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 소기업이라든가 중기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서 운전 이런 것도 됩니다. 운전, 운수업.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조업이죠. 제조업은 힘드니까 고령자가 많이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조업은 2%예요. 그 다음에 일반 업무는 또 3%고 쉬운 일, 이런 서비스 이런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운수업 이런 거는 고령자도 운전 잘하죠. 이런 건 6%. 그래서 힘든 이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85번 문제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 1번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육아휴직은. 2번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근속기간에. 왜냐하면 근속기간이 포함돼야 뭐 퇴직금 산정이라든가 여기에 이 손해를 안 보죠. 3번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이치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기간, 조건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12개월까지입니다. 12개월 미만 12개월. 그럼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12개월까지 최대한 이 기간제 근로자는 이 근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육아휴직을 이렇게 쭉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손해를 보는 게 이만큼 이게 포함시켜 버리면은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이 기간은 이 근속 기간 사용 기간에 포함 안 합니다. 만약 한 달 육아휴직을 예를 들어서 한 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달 빼고 나중에 13개월 총은 13개월이 되도록 이렇게 근로의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고요. 4번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뭐 당근이겠죠. 예, 86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퇴직금은 우리가 중간 정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는 그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걸 한번 봅시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유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받는 게 아니라 중간 정산 가능합니다. 2번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정년을 보장하고 단체 협약이 될 때는 이거는 역시 가능합니다. 임금의 변화가 있죠. 퇴직금 정산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평균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정을 해줍니다. 3번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배우자의 질병인데 우리가 법령에는 통상 3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3이 아닙니다. 6개월 이상. 이게 틀립니다. 배우자가 질병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가 있을 때는 치료비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럴 때는 그 돈을 어떻게 해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치료비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3개월은 아니고 6개월. 6개월이 아무래도 치료비 부담이 많죠. 3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여하튼 이렇게 했습니다. 4번 퇴직금 중간 정산을 청산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럴 경우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재정 압박을 많이 받죠. 87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관란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거는 혜택을 혹시 받아 보신 분들이 있는가 몰라도 육아휴직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통상임금입니다. 육아휴자라고 해서 이거는 휴업을 때는 평균임금이고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입니다. 3개월까지는 80%입니다. 80%. 그러니까 4월째부터는 얼마? 50% 통상임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렇게 매월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0% 50%.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보겠습니다. 88번 문제죠.
직업안전보험에서 근로자 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근로자 공급사업 못하는 게 맞아요.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려는 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만 갖추면 된다. 자, 우리가 요거는 틀린 거 찾겠죠. 이게 두 개가 틀릴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이겁니다. 바로 나옵니다. 근데 모르는 경우도 이 문제를 보면 이게 답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이게 둘 다 틀린 없어요. 틀린 거 하나니까. 어느 하나는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못한다 돼 있고, 여기는 노동조합만이 허가 받을 수 있다 했으니까 1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만 갖추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이 내용은 틀린 게 나옵니다. 문맥으로 보더라도, 위와 아래 문맥을 보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요 두 가지 조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4번에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나오면 대부분 다 3년입니다. 이 법령에는 3을 좋아합니다. 그 아닌 게 나왔죠. 다시 말하면은 이 퇴직금 중간 정산에는 배우자가 그 치료를 받을 때 3개월 이상이 아니고 6개월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한 번 더 3이 아닌 것을 한번 제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9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지원에 관한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10일 이상 줘야 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유급을 해줘야 됩니다. 유급이 없는 무급 휴가는 없습니다. 3번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거 법이 바뀌어서 30일이 뭘로? 90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만큼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30일이 아니고 90일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정해서. 두 번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은 못 나눈다는 것도 참고를 해 주세요. 90번입니다. 1번. 내용부터 봐야 되겠죠.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실업급여는 전부 다 고용보험 관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 중간에 관하여 재판상에 이걸 청구로 봅니다. 청구로. 그 자체가 재판 청구가 된다는 것이죠. 2번 재심사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 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그리고 형제 자매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틀린 그 내용입니다. 4번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 요건 3자와 관련된 거죠. 맞습니다. 30일 이내에 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뭐 2달, 3달 이렇게 미룰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91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족지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요거는 제가 도표를 하면 설명드렸죠. 이 모든 게 첫째는 실업급여에서 출발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에서요.
이 실업급여에서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실업급여에서 뭐냐면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예, 구직. 두 번째 취업 촉진 수당이 있어요. 취업 촉진 수당. 근데 이 취업 촉진 수당에 네 가지가 있죠. 그걸 제가 키워드로 광주 조직이라고 제가 동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주 조직에서 광은 광역 구직 활동비고 주는 이주비입니다. 조는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 조직 직업 재훈련 수당입니다. 재훈련. 이렇게 해서 광주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광주 조직이 나오는데 특별 연장 급여는 취업 촉진 수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기만 해도 알지. 취업을 하라고 하는데 특별 연장 급여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취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92번입니다. 직업안전보험령사 유료 직업소개사업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초점만 한번 봅시다.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은 유료 직업소개사업 할 수 있습니다. 2번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3번 상시 사용 근로자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1년 이상이 아니고 요것도 2년 이상이 돼. 2년. 4번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여러분들도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등록을 해서 창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93번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이게 3자 조합입니다. 3년입니다. 그때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무효 소멸 시효가 되어버립니다. 4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은 이거는 위험한 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견을 사업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딴 데 이제 파견을 시키는데 그래서 수수료를 받겠죠. 그런데 위험한 일은 안 됩니다. 그럼 얘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선언법에 따라 선언의 업무는 바다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위험하죠. 가족관계도 두절되고 등등. 그래서 이런 건 안 됩니다. 선언법에 따른 선언의 업무.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95번 문제입니다.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근로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 근로기준법과 이 고용정책 기본법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임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용은 어떻습니까?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용은 아직 직장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도 취업시키는 게 고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일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바로 이겁니다. 현재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이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에서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고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고용정책상. 그래서 취업할 의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 정의와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6번입니다. 채용 절차와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채용 절차 공정화. 요새 뭐 채용 절차가 뭐 잘 안 돼가지고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요거는 다 뭐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 2번에 기초심사 자리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물론 채용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4번에서 다 일반 기업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채용 절차 공정화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 예, 공무원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그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인과 똑같이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자, 96번 봅시다.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하는 게 있어요. 1번 설명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10명 이상요. 2번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했는데, 요거 한번 익히도록 합시다. 이 취업규칙은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이렇게 정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 취업규칙 작성,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면은 관계사항이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기업주가 마음대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느냐면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작성 시에는, 뭔가 불리할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습니다. 불리할 때, 여기 조건이 단서가 불리할 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칙을 할 때.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해요. 3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위에 뭐가 있냐면 법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이 있습니다. 그 밑에 거니까 위에 게 어긋나면은 이 취업규칙은 맨 밑에 있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법령도 아니고 협약도 아니고 규칙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거는 어긋날 때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4번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분에 관하여는 무효를 합니다. 그 부분은 무시해도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97번에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조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불리한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번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수집해야 할 정보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이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이것도 고용정보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난데없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건 뭐 흔히 하는 말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있어, 이게 왜 여기서 나옵니까?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거 하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뭐 재산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닙니다. 99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남녀 고용평등 일가정 아주 이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근데 동거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에 전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 이런 거
그리고 3번 가사 사용인의 쉽게 말하면 가사 사용 가정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겠죠. 대안은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아요. 전부 일부는 적용하고 일부는 적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4번 선언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러한 것 외에는 다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선언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00번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큰 분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훈련의 목적. 그 목적을 어떻게 실시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목적은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첫째는 기본 어떤 기술을 익히는 양성 훈련 과정이냐, 또 그 다음 단계로 뭔가 실력을 낳게 하기 위한 향상 훈련이냐, 아니면은 구조적 어떤 그 산업 변경에 의해서 직장을 옮기는 전직 훈련, 전직을 하기 위한 훈련. 쉽게 말하면 기초 실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 양성 훈련이고, 더 나은 기술을 익히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그 다음에 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그 훈련.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이 훈련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집체 훈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하는, 산업 현장에서 하는 현장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 장소에서 집합하죠. 현장은 기업체 현장에서 하는 훈련이에요. 요새는 특히 또 하나가 있어요. 요새는 더더욱 이게 많이 되죠. 코로나 때문에 직접 하기가 곤란하니까 원격 훈련이 있습니다. 다시 랜선 이런 훈련 과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집체 훈련은 목적이 아니고 실시 방법에 따른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2021년도 제1회 필기 시험 우리가 100문제 5과목을 풀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고 싶을 것은 여러분들 그 어떤 그 검사에서 정규 분표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종 모양, 종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 뭐냐면은 이게 우리 직업 상담소는 가운데 선이 뭐냐면은 이게 절대평가죠. 평균 60점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보여 있어요. 그런데 보통 불합격하는 사람이 이게 뭐 30점 이런 게 아니고 보통 50점에서 6점 요 사이에, 다시 말해 이 분포가 제일 많아요. 60점 전후 분포가 제일 많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합격되는 것도 60점에서 7점 이 사이가 많아요. 떨어지는 사람도 50점에서 60점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 이런 걸 정규 분포죠. 뭐 20점, 10점 이런 거는 거의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만점도 희박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혹시 시험 쳐보시면 뜻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저 5점에서 10점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당락이 갈릴 수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 한두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면 5점 내지 10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를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있다. 그러지 말고 좋은 거는 쉬운 문제를 안 틀리고 맞추는 게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쉬우니까 쉬워요. 이러한 그 우리가 시험 준비 위한 팁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평가와 오늘 이 100문제 해설은 단순히 제가 정답만 알려드린다는 것보다 5과목 전체에 어떤 것을 복습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학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